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는데 가연성 물질로 인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고 불길조치 솟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연결보다는 연기가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진화 헬기도 뜨고 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2시 56분입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종이와 펄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분쯤에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3시 20분에 1단계를 그리고 불과 5분 만인 3시 25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불을 진화하기 위해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 이상이 투입됐고 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 등 총 6대 헬기가 공중 진화를 돕고 있습니다. 또 인력 105명을 투입해 공장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돼 폭발이나 독성물질 유출 우려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로자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음성군은 주민들에게 긴급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장 화재로 피해 등이 우려되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산불로 번졌던 화재는 진화 총력전 끝에 불길을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입니다. 네, 로저스 대표가 결국 경찰에 출석했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이곳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4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이번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로저스 대표는 오늘 통역사와 함께 출석했는데 개인 통역사와 경찰 공식 통역사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심야 조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쿠팡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오늘 경찰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쿠팡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인을 접촉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 등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쿠팡은 피의자가 중국 하천에 버린 노트북 증거물도 직접 회수한 뒤 포렌식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고객 계정 숫자는 3,00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정부 측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 의도적인 축소 발표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이 같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던 로저스 대표는 현재 국회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TF를 꾸린 경찰은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와 갈등 상황까지 맞물리며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정당 간, 계파 간 파열음은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웠던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역 의원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예.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예. 조국 대표가 예.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혁신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진화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인 만큼 내용적, 시기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일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은 미략은 타격 소재라며 당명 변경도 나눠 먹기도 불가하다고 말했고 지도부 의원도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합당 추진에 뒷거래가 있는지 따져보고 또 타격해야 한다는 친명계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부글부글 국무위원이 정부 일 대신 계파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의원의 행동을 한다며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미략설이라고 공개 반발했고 조국 대표도 이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간담회를,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는 등 다음 주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혁신당 지지층에선 호불호가 팽팽하게 맞서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승합차가 빠져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첫 삽을 뗀 지 24일 만입니다. 경기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연수원 평화의 궁전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과 함께 과거 교단 2인자로 불린 고모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해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했던 겁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한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단 차원의 정치권 유착이 있었는지 집중 규명할 거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김경전 시의원이 추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의혹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김경전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렬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통화에서 양 전 시의원에 대해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양 전 시의원을 금품 전달 창구로 여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김 전 시의원은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건 인정하면서도 A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서 강선 의원의 보좌진이 한 장을 요구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양 전 시의원에게 진술대로 수백만 원을 전달한 것 외에 추가 로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경찰은 먼저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시의원에게 건넸다는 수백만 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까지 전달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쪼개기 후원 등의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로비하려고 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는데 강선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공천 헌금을 줬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점 주로 소명하셨나요? 경찰은 최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에 공천 헌금을 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하며 수사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PC를 포렌식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120여 개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 최소 7명이 언급돼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다시 조사했죠? 네, 김병기 의원이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 의원이 지난 2022년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구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부가 다른 동작구 의원에게 정치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나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를 언제 할지 저울질하며 주변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해 5,300선을 넘은 뒤 5,224로 마감해 4일 연속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1.7% 가까이 상승해 5,320을 넘었지만 상승폭이 줄어 0.06% 오른 5,224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1% 내린 16만 5천 원으로 2위 SK하이닉스는 5.6% 오른 90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총사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1시간 반 정도 협의했지만 첫 만남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지형과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힘을 보탭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관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 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라인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등 2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고 1심과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 당연히 문제로 결론이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수밖에 없는 판결을 선고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건희 씨의 1심 결과와 관련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1월 28일 선고된 1년 8개월형에 대해서 지금 상소장을 특검 측에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법원의 무죄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1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내려진 지난 28일의 1심과 관련해서 징역 1년 8개월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손 목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입니다. 예배 시간 김문수 후보의 당선 및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설교와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거나 성경 등의 교리를 설교하는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로교회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성경에 근거를 둔 목회자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 밖으로 나온 손 목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언급한 JD 벤스 미국 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자녀를 백악관에 2번이나 초청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도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과 승진, 퇴임 같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지난해 10월 임명된 노재헌 주중대사로 서울 이태원동 주상복합건물과 구기동 단독주택, 예금과 증권 등을 합쳐서 53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국가배상소송 성공 보수로 수백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384억 원을 신고해서 뒤를 이었는데 이 가운데 예금만 3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산업 생산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렸는데 반도체와 조선은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건설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은 비상계엄 여파로 상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연간 생산은 0.5% 늘었는데 증가폭은 5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13% 넘게 증가하며 산업 생산을 이끌었습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 생산도 24%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 등에서 늘며 1.9%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고사양 메모리 및 휴대폰 모바일 AP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서 증가하였고 기타 운송 장비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소비는 0.5% 증가했는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건설 생산은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 16.2%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1.5%, 소비는 0.9% 각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속보 지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요인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공급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점을 둔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도 정부 주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 속도가 붙는다고 국토부는 자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의 방점이 찍히면서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제초안 폐지는 서울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촉진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심 공급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64%를 민간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아도 해법이 엇갈리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한 계획도 충돌하고 태릉특시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까지 건건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서울시가 이제 용산에서는 8층 가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가구로 늘리는 거고. 인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급 로드맵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희타 국토부 1차관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이 다음 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서 어제 발표한 6만 1,000가구 외에 추가적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발표된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해서 최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400억 원대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과 해남지청, 순천지청 등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 5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경기 수원 도심을 최대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20km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는데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이 5명이나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빨간불에 위험하게 좌회전한 SUV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계속 내달립니다. 분기점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도로 구조물을 밟고 크게 휘청입니다. 옹벽을 쿵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으로 그대로 도주합니다. 정차했던 SUV가 갑자기 다시 달아나며 운전석에 밀착했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도 보입니다. 결국 경찰차 세대가 빈틈없이 SUV의 앞과 뒤, 옆을 에워싼 뒤에야 공포의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지난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수원 도심을 20km나 질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 30여 분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도로 시설물들이 파손됐습니다. 또 경찰차 3대도 부서졌고 경찰관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3단봉으로 창문을 찍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해 버리니까 넘어졌던 거거든요. 체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다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해 겨울 증정품으로 제공한 가습기 2종을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스타벅스는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인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고객 안전을 고려해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프리퀀시를 통해서 증정된 가습기 39만 3,548개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결혼식장의 1인당 평균 식대가 처음으로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8만 8천 원이었던 강남 결혼식장의 평균 식대가 지난달 2.3% 오른 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 넘게 오르면서 중간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현지 시간으로 3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이사는 현재 쿠팡의 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며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d rather say it tomorrow, but just an outstanding person and a person that won't be too surprising to people.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is is somebody that could have been there a few years ago.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워시 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도 워시가 29일 밤늦게까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직접 면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워시의 지명 가능성이 한때 9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월가 경력과 스타성을 갖춘 워시가 막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원래 인플레이션 매파였던 워시 전 이사가 트럼프와 합을 맞추면서 최근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워시 전 이사는 2019년부터 쿠팡 사회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내린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치열한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죠? 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앞두고 특검은 법리 재검토를 위한 막판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 씨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했고 매도 주문 등 구체적인 실행을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시세 조종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특검은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통일교 청탁 등 다른 혐의도 법리 다툼을 이어나갈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 자금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명 씨의 부탁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있지만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무죄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2개 샤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현안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번째 조사를 약 14시간 만에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좀 뭔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경찰이 이른바 황금 PC를 발견했고요. 그 안에는 김경전 시의원이 아마도 만약에 자신의 로비가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압박카드용으로 보관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떠한 이 통화 사항에 대해서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이 녹취 파일들이 120개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김전시 의원이 2023년에 공천 관련해서 또 다른 이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녹취 파일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6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2023년에 서울 이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A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A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양모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양모 씨가 제대로 이 A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 같지 않다라는 등의 자신의 고민 상황을 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을 구한 내용이 녹취 파일로서 발견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게 왜 공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했을까요? 사실상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단순히 금품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금품과 이 구체적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뇌물죄가 또 무죄가 잘 나는 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대가 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경시 의원은 현재 이 민주당 쪽의 A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이 돈이 가지 않았다. 또 이 해당 금원의 지금 크기에 대해서도 한 수백만 원 정도다라는 정도만 인정할 뿐이고 대가성 부분은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은 또 김경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서 민주당 현역 정치인 7에서 8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좀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그곳에는 이 민주당 관련 의원, 현역 정치인 7, 8명이 지금 로비의 대상으로서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김경전 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들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까지도 확보해서 경찰은 단순히 김경전 의원이 이 강선 의원에게 1억을 서포트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차례의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 녹취 파일의 근거로 일단은 김경선 의원, 그러니까 공여를 한 공여자를 먼저 수사한 다음 이 해당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4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신병 확보는 고심 중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공여자를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여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물증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해당 금품을 수수한 이 수수자에 대한 이 조사의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바는 이 김경전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 공여자와 또 뇌물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불법성은 받은 사람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영장을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사실상 받은 사람이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강선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사건에서는 약간의 특이점이 강선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 시간상 순서는 김경전 시의원이 먼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김병기 의원에 관련해서는 또 측근인 이지우 동작구 의원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경찰이 소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지 동작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에 김병기 의원의 차남의 이 편입 관련한 특혜를 도와준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김병기 의원의 부부가 다른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데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만남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경찰이 언제 불러서 조사할까요? 통상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수사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텀 투 업 방식의 수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쿠팡 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인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 가장 정점에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들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인할 것을 충분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더라도 영장 청구가 들어갔을 때 혐의 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될 정도의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교 유착 의혹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6일에 출범을 했는데 처음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종교에서 정치를 밀어준 것이 아니야라는 다각도의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신천지 본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행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만희 총 회장이 자신들의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입시킨 후에 혹시나 당비를 낸 것이 각자의 당원들이 아니라 이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에서 대납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 인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수수색 결과가 모두 확인이 되고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한 이후에 결국 이 총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포렌식과 동시에 합수본은 그동안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에 대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이제 집단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야라는 이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요. 그러한 진술들을 확보한 이후에 물증 등을 규명해서 하나씩 매칭하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금 정치권에 흘러간 추가 후원금이 있는지를 좀 더 따져보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천지 쪽에서 다른 이러한 혐의들이 혹시 다 가져졌던 것은 아닌지, 또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이 집단적으로 가입시킨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천지 측에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는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인들은 총회장이 진술을 회유할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에 흔들려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을 잘 해서 설사 교인들이 신천지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 쿠팡 로저스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아침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사에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조사에는 어떤 태도로 임할까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증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증언하는 과정 중에 이 쿠팡에서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것도 모두 다 이 정부의 지시와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것 같고요. 또 쿠팡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특정한 이 피의자를 먼저 만나서 노트북 등을 입수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알리지 않은 채로 포렌식까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혹여나 이 포렌식 과정 중에 일부 증거에 대해서 인멸이 일어났는지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로저스 대표 개인의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그간 이 국회 증언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물증 등을 토대로 로저스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의 추궁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경찰의 3차례 요구 끝에 이번 소환 조사가 성사가 됐거든요.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었고 최근까지 해외 출국도 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잘 하진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를 하려면 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출국 정지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로저스 대표가 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몇 번 반려한 것이 아닌가 싶고 어찌됐든 3번째 만에 자진해서 출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강제 수사보다는 임의적으로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심야 조사 9시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저스 대표가 자신의 개인 이 통역관까지 함께 데리고 간 만큼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도 상당 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시까지 맞춰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 시간을 9시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열람 시간이 9시를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심야 조사라고 일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저스 대표는 아무래도 이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통역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열람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사 종료는 9시 전에 마치더라도 열람 절차까지 모두 한다면 심야의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이 이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태극 마크가 새겨진 흰색 단복을 맞춰 입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결전지 이탈리아로 떠나는 길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또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또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는 것 같아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파견하는 선수단은 모두 130여 명. 이 중 출전 선수는 71명으로 모두 6개 종목에서 메달을 향해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효자 종목 쇼트트랙입니다. 선수단 주장을 맡은 최민정은 지난 2018년 평창 대회부터 올림픽 개인 3연패에 도전하고 남녀 단체전도 각각 20년, 8년 만에 금메달 탈환에 나섭니다. 이렇게 또 많은 기록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기대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지 않고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은 꼭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해요.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은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미국의 클로이 킴과 세계의 대결을 펼치고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도 깜짝 메달을 정조준합니다. 스피드가 베이징 때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종합순위 10위라는 2마리 토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모두 선전하고 다른 종목에서 깜짝 낭보가 전해지면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현지에 도착한 뒤 종목에 따라 밀라노와 코르티나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한파의 기세가 드디어 꺾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5도, 대구 6도까지 오르면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휴일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와 갈등 상황까지 맞물리며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정당 간, 기회파 간 파열음은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웠던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역 의원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혁신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진화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인 만큼 내용적, 시기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일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은 미략은 타격 소재라며 당명 변경도 나눠 먹기도 불가하다고 말했고 지도부 의원도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합당 추진에 뒷거래가 있는지 따져보고 또 타격해야 한다는 친명계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부글부글 국무위원이 정부 일 대신 계파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의원의 행동을 한다며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미략설이라고 공개 반발했고 조국 대표도 이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간담회를,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는 등 다음 주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혁신당 지지층에선 호불호가 팽팽하게 맞서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응을 자제하며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이튿날 측근들은 지도부 사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면 장동혁 대표도 궁지에 몰릴 거라며 원내대표까지 전선을 넓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근데 가서 원내대표가 찬성했잖아요. 제명은 과하고 한 전 대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소장파에선 지도부 거취를 당원 투표에 붙여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거기서 평가가 좋았더라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대표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밝혀질 텐데. 하지만 지도부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과 접촉하며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가 판단했으니 이제는 손을 떠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여부를 표결할 때 기권한 인사도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말고는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후해 인재영입위원장 발표와 공관위 구성, 당명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모적인, 퇴행적인 이런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당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신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위기감과 누적된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 주된 이유라는 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가 타인에 대한 모욕, 협박성 표현을 반복하고 차별적인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0명은 고 씨가 법령과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이 이탈했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지난 29일 발언과 김무성이 아직도 안 죽었느냐고 되물은 지난 5일 발언, 같은 날에 나온 오세훈을 컷오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창업 인재 5천 명을 선발하겠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해 상금 10억 원을 주고 탈락자들에게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인과 창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창업을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창업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의 씨앗부터 키워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 첫날이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 창업가들을 선발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 기반 창업 분야에 4,000명, 지역 기반 창업에 1,000명씩을 선발해 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1,000명 가운데 지역별 오디션을 거쳐 뽑힌 창업 루키 100명에겐 사업화 자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우승자에겐 상금과 투자금을 합쳐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발 과정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민의 관심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00억 원 규모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투자하는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도전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실패 경력서도 발행할 생각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도전자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캠페인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들한테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 정착 장려금을 준다거나.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별로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부 항목 따져가지고 영수증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도 강화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회차를 늘려가자며 추경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라고 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늘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300선을 찍은 뒤 4일 연속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삼성전자를 처음 꺾은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90만 익스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20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또 쉬지 않고 날았습니다. 0.2% 내린 5,210으로 개장했지만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 장중 5,300을 뚫더니 5,320까지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06% 오른 5,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폭을 키웠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 기록을 나흘 연속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날아올라 90만 9천 원, 9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라섰지만 차익 실현 매물 탓에 0.1% 내린 16만 500원으로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강세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AI 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도체 메모리를 수요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실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상승 행진은 6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기관이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1.3% 내린 1,149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1,431원과 1,443원 사이를 오가며 사흘째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 재정 여건과 역동적인 수출 부문, 또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이들은 가상인물을 내세워 SNS 등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명에 금액은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인에게 투자를 받아 현지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조직원으로 일하며 사기 수법을 배웠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해 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서 입건한 피의자만 83명에 검거된 사람은 57명으로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와 함께 조직을 만든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라는 총책과 함께 또 나 땡땡과 함께 그 원래 있던 범죄 조직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범죄 수법을 터득한 이후에 부부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충남으로 압송된 두 개 조직 피의자 17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5명이 구속된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32명에게 5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조직 2명은 피해자 53명에게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조직 모두 서로 가명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를 땐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등 내부 보안 관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단지를 만들어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까지 차려놓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조직을 뒤쫓고 해외로 숨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묘소 위에 누군가 소금을 쏟아부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묘만 11곳이 넘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묘소 위로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충북 옥천 작은 마을에 있는 묘에 누군가 소금 테러를 벌인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훼손된 묘는 마을 곳곳에서 11곳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묘소입니다. 묘소 위로 소금을 쏟아부은 것처럼 많은 양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상의 묘소에 소금이 올려진 것을 본 피해 주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위로 슬슬 가봤더니 그 위에까지 전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주위를. 그래고더니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황당하고. 소금이 뿌려진 위치는 공통적으로 시신의 머리에 해당하는 봉분 윗부분. 주민들은 누군가 자신의 애군을 막겠다는 그릇된 미신을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합니다. 우리 집안이 뭐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게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게 다 욕을 하는 거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 사람 매일다 저렇게 피해를 주느냐. 전문가들은 타인의 묘소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묘지에다가 소금을 뿌려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조상들의 묘소에 소금 테러를 당한 마을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유튜브로 유포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잡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다고 혹평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목리를 부리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은 입지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에 빗댔습니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빼놓고 하려니 매번 정답을 피해간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입니다. 공급 부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은 정조준에 주민 반대를 딛고 흔쾌히 협조하겠느냐며 성패는 민주당 이중성에 달렸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는 기껏해야 2028년 착공 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한시가 급한 서민들 희망 고문하지 말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37만 호 공급 계획에 발목이나 잡지 마라 직격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신기루 같은 6만 호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와 같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다면서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와 같습니다. 공공주도로는 결코 빠른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엔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도 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봤을 때도 제로예요, 제로.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이런 거는 좀 자제되는 게.
한편 정부 대책에도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거란 응답은 6개월 전보다 5%포인트 올라 과반에 가까웠고 하락 전망은 19%에 그쳤습니다. 여권에선 재건축 재개발 계획도 곧 나올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서울시와 함께 자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는 1, 2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신규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위장 전입 같은 불법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6차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이 공유됐고 향후 공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편입 의혹과 관련해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이뤄지면서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의원이 지난 2022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 구의원이 대학교를 직접 물색한 데 이어 숭실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입시 브로커와 상담하며 편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편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남을 한 업체에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숭실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전직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앞서 공개된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에서 2020년 김 의원 아내가 정치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는 아직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정치 헌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승합차가 빠져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첫 삽을 뗀 지 24일 만입니다. 경기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연수원 평화의 궁전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과 함께 과거 교단 2인자로 불린 고모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해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했던 겁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한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단 차원의 정치권 유착이 있었는지 집중 규명할 거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이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집중 수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세 차례 소환 요구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이번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을 접촉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중국 하천에서 회수하고 포렌식한 뒤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쿠팡 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천여 건으로 정부와 경찰이 추정한 3천만여 건보다 한참 적어 의도적인 축소 발표란 의혹도 일었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됐었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까지 TF를 꾸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로저스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조사 직후 로저스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당분간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보안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따릉이는 지난 2015년 서울에 도입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회원만 가입하면 1시간에 1,000원가량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 시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최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현재 따릉이 가입자 수는 515만 명,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50만 건에 이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하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고 분석과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대응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따릉이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피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서울 다산 콜센터 등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검찰이 향후 초코파이 절도 사건같이 처벌 가치가 낮은 가벼운 재산 범죄에 대해서 유연한 사건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미 재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피의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고 고의성 유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법 취지에 따라서 관련 예규를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 수입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CEO인 젠슨 황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서울 깐부회동 때처럼 중국에서도 특유의 넉살로 친서민 행보까지 보였는데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타이완에 도착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간식부터 나눠줍니다. 끝내 피할 수 없는 H200 칩의 중국 판매 승인 관련 질문엔 무거운 표정으로 아직이라고 대답합니다. I'm hoping that also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allow NVIDIA to sell in H200, and so we just have to wait patiently. 황 CEO는 앞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을 찾아 엔비디아 지사 새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깐부회동 때처럼 특유의 넉살로 재래시장을 돌며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젠슨 황 방문에 맞춰 중국이 40만 개 규모의 H200 수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고 확인 요청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According to reports, China has approved purchases of NVIDIA's H200. Ca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firm this? 具体问题建议向中方主管部门进行询问。 앞서 미국은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이상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타이완에서 만든 칩을 미국을 거쳐 중국에 재수출하도록 하고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굴욕적 갈취로 받아들이며 H200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기술 독립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H200 수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류의 인기를 타고 지난해 우리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높다고 모두 수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네, 현지의 판로를 개척하고 바이어를 연결하고 마케팅 등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데요.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59년의 역사가 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유통공사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첫째는 농수산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길입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출을 하는 전문기관이고 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5,200만 국민에게 공급해주는 수급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요즘에 해외에 나가 보면은 뭐 우리 라면, 김치, 김 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K 드라마, K-팝 이어서 뭐 K-푸드 열풍까지 일고 있는데 2025년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성과 어땠는지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139억 불을 했는데 약 하나로 20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농산물로 20조를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머물 수는 없고 더 좋은 식품을 우리 생산을 해서 더 많은 이제 지금 208개 나라인데 우리가 목표가 215개 나라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난해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가 또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농산물 생산해서 이제 축산물까지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이 할랄이라는 인증 제도를 우리가 습득을 못해서 수출을 못했어요. 중동권 6개국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 여기가 2억 8천만 명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은 세계 할랄 인증을 다 받게 되는 그러면 대한민국 한우가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이제 기적 같은 그런 역사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성과 뒤에는 AT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AT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네. 농산물이 우리 농가에서 만들어져서 해외 식탁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일 먼저 생산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 규격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유통. 그다음에 이제 검역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물류를 통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까지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아주는데 이 수출을 하는데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또 작게 하는 분들이 좀 크게 하는 때 상당히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음식을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맛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농식품 수출이 일부 국가에만 한정돼 왔었잖아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 48%를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왔지 관세가 지금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지 이러면 여기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다변화를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중동권역 좀 뚫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새로운 개척지를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를 이제 우리 거점 우리 에이트의 지점이 있거든요. 지사 거기를 통하고 대사관이나 또 우리 교민회 이런 곳과 합류를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더 많은 그런 다변화국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AT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네.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그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다면요? 올해는 목표가 160억 불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농림부 그리고 각 부처와 저희 담당 우리 AT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생산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농산물이 어느 뭐 일정 국가에 의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우리 이제 농산물을 수출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세계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5개 권역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또는 뭐 독일, 서구라파 이쪽까지도 우리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제 수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K대형 같은 한류 콘텐츠에 힘입어서 인기가 지금 K푸드가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세계인의 식문화로 정착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이 있으신지요? 이제 한국 식품의 특이하게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K가 뒷받침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계절 우리는 농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봄, 가을, 겨울 여기서 나오는 맛과 당도와 향이 있습니다. 외국엔 그것이 없거든요. 이걸 먹어본 사람이 또 먹게 되는 이런 그 매력이 있는 이제 한국 식품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우리가 요즘에 인정받고 있는 미국에서 이 식문화 연합회가 있고 또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이 김치 같은 거 이게 발효식품이거든요. 숙성된 식품,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찾게 되고 새롭게 이거를 좀 주문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 소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그 냄새 같은 걸 좀 제거한다든지 영양에는 좋고 그런데 외국에서 이 식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이제 찾습니다. 한국 와서 사가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서 K푸드가 지금까지 건 말고 숙성된 이런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발효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식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제2의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문제를 지금 연구기관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현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던 네, 트럼프 네, 행정부의 네. 관세 정책 강화, 네. 폭염, 집중호우 같은 기후 변화 문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린 대로 다국적인 우리 계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곳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 많이 수출하는 곳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도 208개 나라 중에서 권역별로 우리가 한 10개 나라씩 쪼개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우리가 식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동안에 아직 안 알려진 숙성된 그런 식품을 이제 공급해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또 성장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외국에 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가면 우리 한인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걸 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걸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적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까 간장 같은 발효식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계란장 열풍도 또 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딸기나 샤인머스켓도 인기라면서요. 딸기가 이제 한 6가지가 있는데, 뭐 딸기, 김, 뭐 김치 같은 거는 주문하는 것을 다 공급을 못 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좀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신선식품이 외국에 15일 내지 20일 동안 이 배송을 하는 기간에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온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다 갖춰 있지 못하니까 이제 유통비가 이제 외국 걸 활용을 하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도착하면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신선식품이 될 수 있는 좋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6개가 있어요. 이걸 150개 정도로 늘려줘야 우리 여기서 상품이 그 각국 나라에 가서 다시 또 저온 창고에 들어가서 신선식품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을 만드는 농어민들 그리고 K푸드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 농촌 농어민 축산인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 5,200만에게 공급하는 이 식품을 공급하는 그 생산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작은 나라가 208개 나라에 150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합니까? 그 수출하는 그 원자재가 농어촌 농민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품을 이제 단순 식품 수출이라고 하지 않고 수출은 한국 농산물 영토 확장이다. 그래서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 개발이 절대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월의 끝과 함께 길게 이어진 한파도 마무리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강추위를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철원의 기온이 영하 15도, 서울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무척 춥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늦은 밤 중북부에서 다시 눈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그 밖에 곳곳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진 한파로 인해서 목도리와 장갑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자칫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도리는 땀이나 침, 화장품 등으로 인해서 오염되기 쉽고 장갑은 외부의 문이나 물건을 만지면서 세균이 묻기 쉬운데요. 따라서 외출 후에는 항상 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세탁을 해야 하는데요. 헹굴 때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파의 기세도 꺾이는 만큼 주말을 이용해 목도리와 장갑을 세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